안녕하세요. 건축구조 왕좌의 진성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건물의 구조 해석 모델링을 직접 따라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CAD 도면을 구조 해석 프로그램인 마이다스 젠으로 형상 모델링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렇게 각 층의 도면을 검토해서 계략적인 골조 계획을 해보았는데요. 실무에서 실제 구조 설계를 하는 과정은 저기 좌측에 있는 보시는 바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접수한 건축 도면을 검토하고 해석 모델링을 한 다음에 하중을 제하하고 해석 결과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처진과 변형을 검토를 해서 각 부재를 설계를 하고 그 내용을 계산서로 작성하면 구조 설계가 끝나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건축 도면을 접수해서 검토를 완료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 그림처럼 직접 모델링을 할 차례인데요. 처음에 우리가 건축 도면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이 도면을 가지고 골조 계획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 도면으로 해석 모델링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조 해석 프로그램인 마이다스 젠의 사용법 강좌를 들으셨을 테니까 모델링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모델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기본 교육에서 가르쳐준 방법하고는 좀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우선 건축 도면 CAD 파일을 열어봅니다. 이제 우리가 계획한 골조 프레임을 건축 도면 위에 그려 넣을 건데요. 이때 이 프레임을 그릴 레이어는 별도의 이름을 가진 레이어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레이어만 마이다스 젠에서 불러들여올 거거든요. 자, 그럼 건축 도면상에서 모델링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레이어가 많으면 찾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이렇게 제가 z.gen이라는 앞글자를 z로 해서 제 아래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 색깔은 초록색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평면 프레임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여기다가 구조 프레임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그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때 모델링의 기본 원칙을 지켜서 X, Y축 플러스 방향,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모델링을 하죠. 플러스 방향으로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겉들어를 보냈으니까 이쪽으로 각각의 기둥에서 여기 기둥이 있는 걸로 저희가 모델링을 했었죠. 각각의 위치에 저 지금 여기 지금 모델링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선으로 각각의 위치에 걷어를 보내줍니다. 자, 세로 방향 걷어가 지금 다 갔고요. 가로 방향 걷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교차점이 바로 기둥의 위치가 되겠죠. 네, 주시면 되고 클릭에 선이 많으니까 건축도면 선이 많으니까 클릭에 주의하시면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쪽은 여기 걷어에 정착되는 뭐죠? 밑에 보는 기둥에서 기둥으로 마지막 이쪽도 이렇게 모델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 도면 위에 우리가 그 건축 구조 프레임, 구조 프레임도를 그 위에 한 번 더 이렇게 그려준 형상이 되겠죠. 작은 보도 사실 여기서 입력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데, 젠에서도 이 보의 센터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건 어렵지가 않으니까 젠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또 지붕층도 우리가 확인해 봤지만, 도면을 검토해 봤지만, 기둥이나 이 보의 배치가 동일했었죠. 그러니까 이대로 한 층을 젠에서 가지고 와서 젠에서 복사를 해서 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레임은 여기까지만 그려주고요. DXF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문서에 저장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제가 DXF로 해야 된다 그랬죠? 왜 그렇죠? 네, 그 마이너스 젠에서는 DXF로 불러 들어오기 때문이죠. 네, DXF로 건축도면 DXF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DXF로 저장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마이다스 젠으로 한번 불러와 볼까요? CAD에서 단위를 밀리미터로 그렸으니까 젠에서도 단위를 밀리미터로 맞춰줍니다. 이 모델링에서 단위를 맞추는 건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은 매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항상 이 단위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 여기 메인 메뉴로 들어가시면 임포트가 있죠? 오토캐드 DXF 파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 창이 뜨죠? 자, 이제 DXF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DXF로 저장했던 건축 도면을 열어서 불러옵니다. 여기 레이어가 많이 있죠? 예, 우리가 쉽게 불러올 수 있도록 z.gen이라는 이름으로 레이어를 생성했었고요. 이 레이어를 이제 선택 레이어 쪽으로 넘겨주시고요. 임포트 시키는 건 노드와 엘리먼트를 모두 가져오는 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번호도 특별히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1번부터 노드와 엘리먼트가 시작이 되게 되고요. 메테리얼이라는 섹션 같은 단면 정보는 나중에 입력해도 되니까 이건 나중에 입력하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같은 치수의 비율에 밀리미터로 입력을 했으니까 스케일 팩터는 그대로 1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은 0,0,0이 될 거고요. 특별히 모델을 회전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그대로 로테이션 앵글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첩되는 노드는 하나의 노드로 만들 수 있도록 이 메뉴를 그대로 활성화시켜 주고요. 또 엘리먼트가 교차되는 부분에 노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 메뉴도 그대로 활성화를 해줍니다. 자, 어플라이 해주시면 2층 평면이 이렇게 쉽게 불러왔죠? 자, 이제 이 창은 닫아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그 바닥에 지금 2층 바닥인데 지금 XY 평면상에서 Z가 아마 제로인 위치에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층고를 들어 올려야 되니까 전체 선택해서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 해주시고 노드, 트랜슬레이트, 무브 해서 3600을 들어 올려줄 거예요. 3D로 보시고 하면 올라갔죠? 네, 트랜슬레이트 노드를 했기 때문에 엘리먼트도 함께 같이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둥 위치에 이제 기둥을 내릴 건데요. 이제 기억나시죠? 여러분, 요 위치하고 요 위치는 지금 기둥이 없고 나머지 노드들은 전부 기둥이 있었죠. 선택을 해주시고 자, 지금 엘리먼트 익스트루드 기능을 이용을 해서 노드에서 기둥을 내릴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엘리먼트도 선택이 되어 있죠.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엘리먼트 해서 익스트루드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보시면 익스트루드 타입에 노드를 라인 엘리먼트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해당한 노드만 제가 선택한 노드만 라인 엘리먼트로 바꿔주는 거죠. 익스트루드를 시키는 거죠. 길이는 내리는 거니까 마이너스 3600 하고 횟수는 한번 어플라이 해주시면 3600만큼 이렇게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층에 대한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복사해주면 지붕층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만들기 전에 작은 보도 같이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엘리먼트,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해주시고, 그죠? 자, 크리에이트 엘리먼트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작은 보가 생성이 되죠. 정확히 엘리먼트가 쪼개지면서 형성이 되는지 슈링크를 눌러주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위치에도 작은 보를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보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작은 보가 모두 보내져서 2층 프레임이 완성이 됐죠. 자, 이 프레임을 그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고 역시 마우스 우클릭해서 엘리먼트, 트랜슬레이트. 자, 이번에는 카피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높이를 3600을 해주셔도 되는데 여기를 클릭하시고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노드에 십자 화살표가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십자 표시.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고 이 노드에서 이 노드, 기준 노드 두 개를 찍어주면 그죠? 여기서 여기로 올린다. 이렇게 하면 3600 돼서 어플라이 해주면 지붕층까지 이렇게 프레임을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간단하죠? 여러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방법을 응용하면 좀 복잡한 평면이라도 얼마든지 쉽게 CAD에서 가져와서 모델링 하실 수 있으시겠죠.
좀 복잡한 평면은 큰 보뿐만 아니고 작은 보까지도 CAD로 모델링을 가져올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니까 잘 익혀두시고 응용해서 사용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 부재를 아까 전부 모델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그림처럼 구조 부재는 하중 흐름의 순서대로 이 슬래브에서 작은 볼을 거쳐서 큰 볼을 통해 기둥과 기초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인 지금 이 슬래브와 기초를 우리가 모델링에 포함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죠? 슬래브와 기초는 모델링을 안 해도 될까요? 네, 슬래브와 기초는 해석 모델에 직접 포함하지 않습니다. 슬래브는 별도로 설계를 하고요. 해석 모델링에는 하중으로만 제한을 하게 됩니다. 건축구조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슬래브는 연직 하중만 받도록 설계를 하고요. 횡력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슬래브를 제외한 골조만으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약간 보수적인 설계 방법이죠. 슬래브를 모델링 하지는 않지만 콘크리트인 이 슬래브는 바닥 자체가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로 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층의 슬래브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위치라도 횡력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움직인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절점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 절점들이 같은 층이고 하나의 슬래브로 이렇게 엮여 있으니까 횡력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는 말이죠. 횡력에 대한 이동량이 같다. 정확하게는 횡력에 대해서 이런 수평의 이동량과 Z축에 대한 회전의 이동량이 같다는 가정입니다. 연직 방향의 변형량이 아니고요. 이런 효과를 각막 효과라고 하는데요. 마이다스 젠에서는 이 스토리 다이어프램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런 효과를 각 층 바닥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층의 바닥은 슬래브가 없더라도 동일한 수평과 회전 변이를 갖게 만드는 이 가정사항인 것이죠. 슬래브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럼 기초는 어떻게 할까요? 독립기초나 복합기초는 굳이 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점에 사용하중과 개수하중, 이 반력, 이 지점에 생기는 반력을 기초 설계용 하중으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제하를 해주면 기초를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온통 기초, 그러니까 매트 기초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렇게 많은 기둥이 복잡하게 평면상에 배치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기초 설계 방법으로는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어떤 해석을 수행을 해야 되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마이다스 젠과 연동되는 마이다스 SDS라는 판 해석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기초를 설계합니다. 이 SDS 사용법은 다음 단계에 강좌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떤 구조 부재들을 어디까지 모델링 하는지 다 이해하셨죠? 그럼 마이다스 젠으로 형상 모델링, 집짓기는 완료를 했으니까 이제 재료의 특성과 단면을 정의해 보시죠. 네, 여러분들 마이다스 젠 강좌에서 매테리얼과 섹션 프로퍼티를 사용해서 특성을 정의하는 것들은 다 배우셔서 알고 계시죠? 자, 그럼 먼저 재료를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프로퍼티에 매테리얼로 먼저 들어갑니다. 매테리얼에 지금 들어오니까 지금 정의된 재질이 아무것도 없죠? 자, 이제 애드를 해줍니다. 그림이 H형광인 거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죠? 우리는 지금 콘크리트 건물을 하고 있으니까 타입을 눌러서 콘크리트로 바꿔줍니다. 네, 이제 익숙한 단면이 나오네요. 그죠? 자, 스탠다드를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할 건데,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시빌이나, 뭐, KSCE, 이런 것들이죠. 이건 이제 토목 쪽 기준이고요. 우리는 건축이니까, KS나 이제 KS01을 해주시면 되는데, KS01은 SI 단위계를 적용한 기준입니다. 여기서는 KS01로 해주시고요. 코드는, KCI가 이제 우리나라 국내 콘크리트 설계 기준인데, 최신 기준인 KCI 2012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DB에서 콘크리트 강도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C24를 선택하겠습니다. C24는
알고 계시죠? 압축 강도 FCK가 24메가파스칼인 거죠. C30은 뭐죠? 네, 30메가파스칼인 거인 콘크리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오케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단면을 정의할 건데요. 저 매테리얼 옆에 섹션 탭이 있죠? 섹션 탭을 클릭해 주시고 네,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죠? 자, 여기서 또 역시 add를 해줍니다. 역시 기본값이 H형광으로 나오네요. 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는 RC니까 단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솔리드 렉탱글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 사각형 단면은 데이터베이스가 별도로 없어요. 별도로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하나씩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유저를 선택해 줍니다.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기둥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아이디 번호는 만드는 순서대로 이제 생성이 되는데 실무에서는 주로 이 단면의 순서를 이렇게 정리할 때 이 번호를 사용해서 정리를 해주곤 합니다. 우선 저는 기둥을 100번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아이디는 100번대로 만들 거니까 101번으로 해서 이름을 C1 네, 컬럼 1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이즈는 400에 500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고요. 이렇게 해서 apply 하니까 C1이 만들어졌죠. 자, C2하고 C3까지 동일한 단면으로 apply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들어 보고 이제 보를 만들어 볼게요. 작은 보 먼저 만들어 볼 건데 아이디를 1000번대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보는 그러면 1001번 이름은 B1 사이즈는 400에 600인데 이렇게가 아니고 뎁스가 600이 되고 폭이 400이 되겠죠. 네, 600에 400 이 장방형, 그러니까 직사각형인 단면은 이렇게 방향에 주의를 하시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동일하게 그럼 B2 마찬가지로 B3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큰 보도 만들어야 되겠죠? 큰 보는 아이디 번호를 2000번대로 해서 2001 네임은 G1 사이즈는 동일하게 해서 G1 G2 G3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실무에서는 제가 아까 번호를 섹션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100번대로 컬럼을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뭐 이름을 넣을 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플라이 해주면 여기서부터는 기둥 쪼로록 그죠? 그 다음에 1000번이니까 1001번 여기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빔이 되겠죠? 빔에서 1000번대로 추가 그죠? 그리고 2000번대는 아까 걷어라고 했죠 제가 apply 그럼 보시면 여기는 컬럼 여기는 빔 여기는 걷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쉽죠?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로즈 해주시면 워크에서 이렇게 단면들이 정리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료와 단면 정의하는 과정 잘 보셨나요? 어떠세요?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이제 정의한 재료와 단면을 해석 모델의 각 부재별로 부여할 차례인데요. 먼저 각각의 부재 이름을 어떻게 구분해서 정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 이 구조물을 구조 설계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구조 설계가 끝날까요? 네, 그렇죠. 구조 해석 모델링에서 제하한 하중으로 발생한 어떤 부재력에 대해서 모두 안전하도록 이 각 구조 부재들의 단면을 결정하고 배근을 결정하면 구조 설계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재를 외력에 대해서 안전하게 만족시키면 되는 거죠. 여기 기둥과 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조 부재인 기둥하고 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모든 부재를 각각 개별로 발생한
각각의 개별로 발생한 부재력으로 다 설계를 한다면 모든 부재들의 배근이 다 다르겠죠. 물론 그렇게 설계를 해도 됩니다. 외력이 안전하도록 설계하는 게 구조 설계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를 들면 이 건물에서 기둥은 이렇게 기둥이 빨간색으로 기둥인데 이게 C1, C2, C3, C4 뭐 이렇게 쭉쭉쭉 가겠죠? 쭉 갈 거예요. 그래서 C가 기둥 20, 컬럼 20까지가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걷어들이 G1, G2, G3, G4 이렇게 계속 가겠죠? 그래서 걷어가 G50까지 갔다. 또 작은 빔도 B1, B2 이렇게 해서 뭐 B30까지 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모든 부재의 이름들이 다 다르고 배근이 다 다르면 엄청나게 복잡해지겠죠? 설계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도면도 복잡하고 도면 장수도 엄청나게 많아질 거고요. 시공은 더 복잡하겠죠? 각각 위치마다 구조 부재들의 형태나 배근이 다 달라질 테니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부재를 적절하게 그룹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조건, 유사한 하중 조건에 유사한 배근을 갖는 부재들을 같은 이름으로 묶어서 그룹핑을 해주는 것이죠. 그럼 평면도상에서 기둥을 우선 개략적으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기둥을 그룹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둥은 충력을 받는 부재이기 때문에 기둥이 받는 연직 하중이 유사한 기둥끼리 묶어줍니다. 항상 연직 하중에 대해서 안전하게 설계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지진 하중과 같은 횡력은 연직 하중 다음 단계예요.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마시고 하중이 유사하면 받는 하중이 유사하면 기둥이 받는 충력이 비슷하겠죠. 기둥이 받는 충력은 영향 면적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몇 층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지금 지지하고 있는 층수가 동일한 건물이니까 결국은 영향 면적이 가장 큰 기둥이 가장 큰 충력을 받게 됩니다. 영향 면적을 그려보면 이 기둥이 받는 영향 면적들은 이렇게 되겠죠. 기둥 하나가 받는 그 영향 면적에 대한 거죠. 그럼 가장 큰 이제 하중을 받는 뭐 요런 내부 기둥들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내부 기둥들이 가장 큰 영향 면적을 갖는 기둥들이 있을 거고 요거를 우리가 내부 기둥을 C1이라고 해보고요. 그죠? C1. 그리고 외부 기둥, 바깥쪽에 있는 기둥 요거 이제 C1보다 좀 작은 애들을 C2라고 해보죠. C2. 그리고 가장 적게 받는 모서리에 있는 기둥을 C3라고 저희가 개략적으로 구분을 해봅니다. 여기서 C는 이제 컬럼의 약자죠. C. 지금 부재 이름을 저희가 정하고 있는 거는 부재 이름에 대해서 좀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해석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꾸고 변경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렇게 이름을 지금 먼저 정하고 해석을 통해서 수정을 하는 방법이 아무래도 좀 더 편하고 빠르기 때문에 먼저 부재 이름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하고 있는 이름을 설계가 끝날 때까지 바꾸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럼 자, 다음은 보의 그룹핑을 한번 해볼까요? 보는 기둥하고 달리 수평 부재이기 때문에 충력이 아니라 모멘트와 전달력에 의해서 설계가 됩니다. 자, 우리가 역학 시간에 배웠죠. 단순보에 작용하는 모멘트가 이 8분의 오메가 L 제곱이 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보에 발생하는 모멘트는 그러니까 오메가 L 제곱이죠. 하중하고 길이에 대해서 달라지는데 하중보다는 길이가 더 중요한 요소라는 말이에요. 제곱이에요. 제곱이 붙었으니까. 그것도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조건으로 보면 이제 이런 단순보, 그죠? 단순보의 조건이 있을 거고요. 이런 모멘트가 발생하는 단순보 조건이 있을 거고 양단 고정이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작용하는 양단 고정이 있을 거고 또 일단 고정에 대한 조건이 있겠죠. 모멘트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고 또 연속보로서는 2단 연속보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발생한 2단 연속보가 있을 거고 3단 연속보도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제로로 가겠죠.
자, 이런 지점 조건들에 따라서 이 최대 모멘트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신 단순보는 8분의 오메가 제곱, 그러니까 8분의 오메가 제곱을 계산하면 0.125 오메가 제곱이 되는데, 요 밑에 그림처럼 3단 연속보가 되면 최대 모멘트가 부모멘트로 바뀌면서 0.1 오메가 제곱으로 모멘트가 바뀌어요. 적어지겠죠, 아무래도. 이처럼 보의 모멘트를 결정하는 조건은, 그러니까 보의 길이, 보의 이 길이가 있겠고요. 하중, 그리고 지점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돼요. 우리는 이 역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구조 해석을 하기 전에 이 조건만 가지고 한번 그룹핑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모멘트의 형상이 유사하면, 그죠? 모멘트의 형상이 이렇게 유사하게 되면 그 필요하게 되는 철근에 필요한 인장 쪽에 철근이 들어갈 테니까 필요한 철근의 배근 형태도, 그죠? 유사하게 될 거예요. 조건이 유사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한번 항상 예측을 해서 가정을 해보고 해석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억에 남고 여러분들의 지식이 됩니다. 자, 1차적으로 슬래브에서 하중을 제일 먼저 받는 이 작은 보부터 보시죠. 제가 아까 모멘트가 커지는 가장 큰 요소가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길이, 그렇죠? 길이로 우선 봤을 때 유사한 길이 하나랑 짧은 걸로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다음 조건은 뭘까요? 지점 조건하고 하중이었죠. 자, 하중은 보니까 이 작은 보가 받는 그 이제 영향 면적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 보가 받는 면적은 지금 이렇게 영향 면적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요 보도 비슷한 사이즈의 이제 영향 면적을 받게 될 거고, 중앙부는 또 조금 받게 되겠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길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그룹으로 하중으로도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의 조건을 한번 볼까요? 보의 조건을 보면 지금 봤을 때 이쪽이 일단 핀이 되고, 이쪽에서 연속보가 되고, 반대쪽이 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중앙부는 양단 연속인 보가 되고, 마지막은 또 1단 고정, 1단 핀, 이런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이 양쪽의 보는 대칭으로 거의 이제 비슷한 모멘트가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같은 이름을 줘봅니다. 얘는 B1, 얘도 같은 B1, 얘는 B2가 되겠죠. B2는 길이가 3m짜리 양단 연속인 보고요. B1은 길이가 6m인 그 1단 연속, 1단 핀인 보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은 큰 보인 걷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큰 보는 작은 보하고는 좀 달라요. 큰 보는 걷어는 말 그대로 기둥하고 기둥을 연결하는 부재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양단 고정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지점 조건이 동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멘트를 결정하는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어떤 게 남죠? 그러니까 고정 조건을 빼고 길이와 하중이 남겠죠. 여기서 큰 보를 보면 뭐 중앙부의 요 짧은 걷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길이들이 다 유사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테두리 걷어하고 이제 내부 걷어하고 요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걷어의 중요한 하중 조건은 작은 보가 꽂히냐 안 꽂히냐 이 차이죠. 작은 보가 안 꽂히는 걷어는 그냥 슬래브의 하중만 받게 되니까 하중의 양이 꽂히는 걷어보다 적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작은 보가 꽂히지 않는 걷어는 걷어가 받는 하중은 이렇게 될 거고요. 이 걷어를 한번 볼까요? 작은 보가 와서 지금 꽂히고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을 때에 작용하는 하중은 이거와 여기, 그죠? 요 걷어가 받는 원래 슬래브 하중에 이 작은 보가 가지고 받는 하중의 절반만큼이 이 걷어에 와서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중이 비교적 더 큰 하중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기준으로 이렇게 네임을 나누어 주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중을 받지 않는 작은 보의 하중을 받지 않는 걷어를 이제 저희가 G1으로 이제 구분해서 G2, G1 잘 안 보이네요. G1, G2, G1 이렇게 하고요. 또 이렇게 작은 보의 하중을 받는 걷어는 G3 이런 식으로 하고 테두리 보도 마찬가지로 G4하고 G5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네임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조 부재명을 부여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그럼 마지막으로 부재 접합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조 해석 모델링에서는 이제 각 부재별로 끝단의 지지 조건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역학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회전단과 고정단, 그러니까 핀과 픽스의 조건을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픽스가 돼 있어요. 즉 고정단으로서 모델링이 기본적으로 되게 돼 있고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콘크리트 구조는 사실 회전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니까 접합부는 모두 고정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우리가 구조 설계를 위한 해석 모델링은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고려를 해서 가정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여기처럼 걷어에 정착되는 아까 꽂히는 빔이 꽂히는 이 위치는 핀으로 가정을 하는 설계법을 사용해요. 실제로는 걷어가 모멘트를 이 지지하는 걷어가 모멘트를 가져가게 될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에 어느 정도의 부모멘트가 걸리고 그죠? 어느 정도는 부모멘트를 가져가게 될 거예요. 작은 보의 그 하중에 대해서 모멘트가 이게 약간 걸리게 되는데 이 부분을 핀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 그죠? 핀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 이 부모멘트가 없어지고 정모멘트가 늘어나게 되겠죠. 이 하단부의 정모멘트가 늘어나게 되겠죠. 이 방법은 걷어하고 빔은 픽스로 접합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빔의 지점 역할을 하는 걷어가 비틀려서 회전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항복을 하게 되면 그죠? 픽스로 접합은 되어 있지만 이 걷어 자체가 회전을 일으키면서 그 항복을 하게 되면은 그 회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최악의 조건을 가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빔의 단부 모멘트가 중앙부로 이렇게 재분배가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되더라도 중앙부에 저희는 이미 충분하게 핀으로 가정을 했으니까 이미 중앙부 쪽에 충분하게 배근을 저희가 했을 거거든요. 이 중앙부에 충분히 배근된 철근으로 저항을 해서 구조물의 붕괴를 방지하도록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런 가정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현재 이런 건물들에서 이런 작은 보의 끝단, 걷어에 연결되는 끝단은 전부 핀으로 풀어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럼 다시 해석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적용을 해볼까요? 네, 그럼 각각 위치에 이제 부재 단면을 부여를 해볼 건데요. 부재 단면을 부여하기 전에 지금 보시면 벽체 모델링이 빠졌죠. 제가 구조벽으로 모델링해야 되는, 모델링에 포함시켜야 되는 구조 벽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계단실 위치에 양쪽으로 벽체가 있었죠. 자, 이 벽체를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벽체도 단면을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마우스 우클릭, 프로퍼티에서 아까 매테리얼 섹션 했고요. thickness를 클릭해서 정의를 해줍니다. 아까 그 프로퍼티 창이죠. 역시 두께가 다 지금 비어 있고요. add 하신 다음에 두께를 200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200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해당 위치에 두께 200짜리 벽체를 입력을 해볼 건데요. 복잡하니까 해당 위치를 선택해서 F2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당 위치만 활성화가 되죠. 역시 마우스 우클릭해서 엘리먼트,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가는데 여기서 이제 엘리멘트 타입을 월로 선택을 해줍니다. 콘크리트 강도는 24로 해주고요. 두께는 아까 만든 200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노달 커넥티비티를 하시고 네 귀퉁이를 찍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찍어주시면 벽체가 모델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좌표 지금 보이시죠? XY 좌표, 평면 좌표 있고 높이 Z. 높이 방향으로 아래쪽부터 노드 1, 2, 3, 4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 벽체도
네,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슈링케이지를 해주시면 벽체가 노드별로 잘 쪼개져서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다시 전체 보게 하시고요. 자, 이제 각각 위치에 아까 기둥과 보 단면을 한번 입력을 해볼 건데요. 우선 편의상 한 가지 단면들로 해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입면 보기 해주시고 두 이제 기둥열을 모두 선택해 주시면 네, 이게 C1으로 제가 넣어 볼게요. 벽체도 선택되어 있지만 벽체는 이 기둥 단면이 안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지붕층 2층을 우선 이 B1이라는 보로 넣어 볼게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이렇게 해주시면 네, 그 단면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보를 뭐 G1으로 바꾸고 싶다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위치를 만들어 놓은 단면을 끌어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시면 그 부재는 이렇게 G1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일단 이렇게 부재명을 단면들을 우선은 개략적으로 부여를 해보고요. 자, 지점 조건을 먼저 선택을 해봅니다. 지점 조건을 부여를 해볼 건데 지점은 이제 서포트 조건이죠. 서포트 조건은 지금 현재 이 건물 지하층 없이 각각 기둥 밑에 독립기초로 이제 계획됐다고 보고요. 핀 서포트로 지점 조건을 정의할 건데 우클릭해서 바운더리 서포트로 가시면 D5를 해주시면 서포트 조건이 핀이 되겠죠. 어플라이 해주시면 DX, DY, DZ가 풀린 구속이 된 거죠. 이 색깔이 구속이고 이 색깔이 지금 풀린 거죠. DX, DY, DZ가 구속된 핀 조건이 되었습니다. 자, 클로즈 해주시고요.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또 이제 비맨 릴리즈를 좀 해야 되는데 연속되지 않는 보의 끝단은 비맨 릴리즈로 제가 풀어준다고 했었죠. 자, 대표적으로 우선 지붕층을 한번 볼까요? 인면에서 선택하시고 F2 활성화시킨 다음에 평면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제 빔은 이제 요 가운데 있는 것들이 빔이 되겠죠.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해서 활성화시키면 3D로 이렇게 보시면 자, 이 부분들이 빔이 되겠죠. 이 옆에 거는 걷어니까요. 기둥과 기둥 연결하는 걷어죠. 그 중에서 연속되지 않는 보의 끝단은 어디죠? 이쪽하고 이쪽이 되겠죠. 그러면 비면 릴리즈를 줄 건데 자, 이렇게 하나 선택해서 우클릭 엘리먼트 바운더리죠. 바운더리 비맨드 릴리즈 선택하시면 창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끝을 핀으로 풀어줄 거니까 이 볼을 제가 아래에서 Y 방향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모델링 했죠. 그러면 이쪽이 픽스, 이쪽은 핀이 되겠죠. 픽스 핀으로 선택해서 클릭해 주시면 이쪽이 핀이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보들도 연속되지 않는 보의 끝단을 픽스 핀으로 풀어줍니다. 반대쪽도 풀어줘야죠. 반대쪽은 반대쪽 보 역시 이렇게 연속되지 않는 보를 선택해서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쪽이 핀, 반대쪽이 픽스가 되겠죠. 여기서 이쪽으로 제가 모델링 했으니까 이쪽을 핀, 이쪽을 픽스로 해줍니다. 그러면 픽스 핀이 아니고 핀 픽스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방향을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 연속되지 않는 보의 끝단은 비면 릴리즈로 풀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여러분들 해보실 수 있겠죠? 자, 전체 보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부재명은 아까 우리가 각각 층별로 이제 B1, B2를 나눠준 거를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부여할 수 있겠죠? 그거를 정리를 한 예제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자, 우선 지붕층만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요. 컬럼은 마찬가지로 C1, C2, 그죠? C3, C4 이런 식으로 부여를 했고요. 저는 이제 층별로 분류를 했어요. 루프, 2층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죠. 그리고 빔을 앞번호로 1001번부터 1005번까지 걷어를 100번대로 줬죠. 이렇게 가는 걸로 제가 이름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RB1, 그죠? RB2, RB3, RB4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해놨고요. RG1, RG2, RG3, RG4
네,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해놨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번호를 아이디 넘버를 바꿔가면서 분류를 하시면서 네, 모델링을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구조물 형상 모델링과 재질 및 단면 정의, 그리고 지점 및 절점 조건의 입력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제 하중만 산정해서 제하하면 1차적인 모델링이 끝나게 됩니다. 이 하중의 산정과 제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